김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들은 전세가 못 올리게 해놓고 본인만 14% 대폭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서 경질된 김상조 전 실장 논란 후 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까지 됐다는데요. 오늘 그 후폭풍 논란 저희 김준의 돌직구쇼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 오늘 저희 김준의 돌직구쇼에서는 이 김상조 논란에 더해서 이해찬 나들목 논란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미스테리한 땅과 관련된 의혹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다급한 여건이 정책을 뒤집고 있다. 동아일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 현실화 부담되자 인상률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실수요자 대출도 묵더니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뒀고 공공재건축 그렇게 강조하더니 민간 참여 길 열겠다라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계속 외쳤는데 투기 수사에 검찰을 돌연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여건이 말을 뒤집고 있다. 정책마저 뒤집고 있다.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다. 나 김정은 안 본다. 김정은 볼 일 없다. 안 보면 되지. 의향 없다. 정상회담 필요 없다. 굉장히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란 겁니다. 트럼프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실익 없이 소득 없이 그냥 만나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들의 남녀가 절반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모와 동거 비율이 55%. 이유, 내 집 갖기 힘들다. 2, 결혼 꼭 안 해도 된다. 3, 굳이 더하자면 아이 낳아서 기르기 힘들다. 20세에서 44세 비혼 1인 가구 월세 59% 최다. 부모 동거 가구 70%는 자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김연아 비대위원님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남들은 전세값 못 올리게 묶어두고 정작 본인은 세입자에게 대폭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라는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실장.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라던 그의 해명이 예금만 14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질됐지만 이른바 김상조 사태 그 후폭풍이 오늘 상당히 거셉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과연 윗물은 맑은지. 최근 누군가 그려졌죠.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윗물은 맑은 것 같다. 과연 윗물 이거 막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김준의 돌직구쇼에서는 현 정부 윗물이 과연 맑은지 하나하나 면면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사태 후 폭풍부터 바로 주목해 보시죠.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냥 쏘리하고 물러날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했다라며 김상조 전 실장을 고발했는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김상조 전 실장과 아내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은 당시 긴박하게 임대차 3법이 추진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이틀 전에 김상조 전 실장이 계약 기간까지 땡겨서 대폭 전세료를 올려받았죠. 고발장 내용,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임차인과 전셋값 협의 진행이 추정된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남들은 못 받게 해놓고 본인만 올려받은 어떤 도덕적 해이, 내로남불 논란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제까지의 장면은 미안하다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대통령도 경질을 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장면은 일단락되지 않고 어째 이 논란 후폭풍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김 실장의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 꽤 컸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위선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위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만약에 김상조 실장이 7월 31일 날 법 시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 8월까지가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었는데 그걸 앞당겨서 7월 29일 날 그러니까 법 시행 이틀 전에 이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그것을 그러니까 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계약을 했다는 건 그 전에 이미 그 세입자에게 전세를 올려달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 정책을 그러니까 이 법을 임대 3법이 언제 시행될지 염두에 두고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LH 사태 때 그야말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틀 뒤에 계약을 했다면 김상조 실장이 14%나 올려받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따라서 5% 이내에서만 그렇죠. 올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거의 3배 가까이 올려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게 현 정부의 그리고 여권의 여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세금도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본인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무능해, 그러니까 법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선한 의도와 다르게 잘못 시장에 적용된 게 아니라 무능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시장을 교란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김상조 실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폐해를 본인만 피했다라는 어떤 위선의 문제에 이어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위법의 논란으로 오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정혁진 변호사가 이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관보 상세하게 오늘 취재를 해왔습니다. 오늘 관보 들고 오셨죠? 네네. 자, 김상조 실장의 이 논란, 특히나 해명이 거짓말 논란이다.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세값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와 관련돼서 자, 정혁진 변호사가 취재한 내용 뭡니까? 일단은 전자관보에는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전자관보거든요. 좀 한번 들어주시죠. 저희 카메라로 좀 한번 잡아볼까요? 정 변호사가 직접 뽑아온 거예요? 네네. 김상조 실장의 관보입니까? 김상조 실장의 관보인데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청와대 비서실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정책실장.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만약에 이게 뭐 한 100페이지 됐는데 비서실만 저 뒤에 뭐 50페이지, 70페이지 이런 데 있으면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건이 문제가 됐던 게 아마 기자들이 전자관보 나오면 다 보겠죠. 봤는데 제일 먼저 정책실장 나오니까 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관계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상조 전 실장이 임대 보증금이 5억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가 늘고 5천만 원이 는 거죠. 그런데 임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그 채무, 다시 말해서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은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이 10%씩 올렸다. 제일 좋은 거는 5천만 원 올렸으니까 나도 5천만 원 정도만 올리자. 이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5천만 원만 세입
그 집주인한테 올려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세입자한테는 1억 넘게를 올려받았다. 그러니까 1억 2천, 그러니까 7천만 원의 스프레드가 갭이 생긴 거고 더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퍼센테이지는 맞춰야지. 예. 10% 올렸으면 나도 10%만 올린다. 이렇게 했어도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왜 더 올려받았냐.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퍼센테이지도 10% 올려서 받고 14%를 내가 더 올렸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슬로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슬로건은 무엇이냐? 임차인이 먼저다. 임차인이 먼저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세입자가 먼저다.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됐다.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변호사 경험 쭉 했을 때 임차인 보호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보증금을 떼이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보증금이 그렇게 급속도로 오르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다가 아니고 임차인이 먼저긴 먼저죠. 어떤 임차인? 내 임차인 말고 남의 임차인이 먼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임차인 보호되는 거는 뭐 내가 좋아. 하지만 나는 내 임차인보다 내 이익은 우선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여기에 관보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누가 폈느냐. 정책실장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그중에서도 중요한 정책은 김상조 전 실장이 스스로 중요한 정책은 내가 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뭐라 그럴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에게 관보 취재하셨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팩트 체크 묻겠어요. 네. 관보를 취재하셨잖아요. 네네. 자, 목돈이 필요해서 14%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해명 나왔어요. 네네. 이게 맞으려면 나한테 지금 현금이 없어야 돼요. 그때 당시. 자, 관보에 김상조 전 실장의 현금, 예금, 자산 얼마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관보에 기재된 거는요. 14억 7,300, 177만 7천 원입니다. 그 부분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쳐놨는데 예. 14억 7천만 원이 넘게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물론 이 현금에는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에는 7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국민은행에 2억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것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보험 같은 거는 깨면 뭐 해지 환급금 같은 게 나오니까 손해란 말이죠. 그거는 함부로 깰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은행의 예금으로만 거의 10억 가까운 9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5천만 원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좀 해도 예. 정책실장님께서 너무 하셨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도 거짓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자, 야당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 김연아 비대위원 나오셨잖아요. 그럼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김상조 실장이 14억 가까운 현금도 있는데 굳이 전세 보증금을 그것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그렇게 올려받았을까?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들통날 해명을 현금이 필요했다라는 거짓 해명 논란을 왜 이런 해명을 했을까? 이게 좀 풀리지가 않아요, 어제부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의 성정이 이런 분이었나? 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될 만큼 굉장히 놀라운 그 변명이었고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저는 인간의 작은 탐욕이 또 작은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저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효과가 있는 제대로 된 정책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이 사단이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탓을 했습니까? 다 국민 탓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거래 분석원 자기네들도 못 걸르면서 국민들 다 지금 그 감시망에 넣어놓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임대차 보호법 실행을 이렇게 강행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수년 동안 논의했다. 이거 해야 된다. 밀어붙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은 다 법망을 피해서 모든 전세 계약에
법정 상한율을 넘는 재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고서는 김상조 실장 변명의 말을 보십시오. 법에는 위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법 시행되기 전이니까요. 이런 좀 도덕적 해이와 양심의 문제에 모두 다 저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김상조 실장이 이 전세 계약을 한 게 작년인데 이 사실을 청와대가 언제 인지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밀어붙이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 한 채 있는 것만 갖고 모두 다 팔라고 한 게 작년 1년 내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거를 어긴 사람이거나 불가피하게 이걸 피했던 사람들 한번 전수조사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보십시오. 이 사태가 기사화되고 나서 바로 경질이 되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 문제 많던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하고도 지금 자르지 못하는 이유. 이사 대책을 추진할 후임자를 못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교체를 했을까요? 저는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부분, 김상조 실장이 탐욕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과 청와대가 이 사실을 보도 이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김연아 비대위원의 어떤 야당 비대위원으로서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아직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인사도 김상조 전 실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인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죠. 김상조 전 실장 논란, LH건과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다. 자, 앞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을 고발했던 그리고 이재명 기자가 아까 논평을 했던 LH건과 다를 바 없다라는 부분을 조기숙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누구보다 알았으면서 강행했다는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요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들이댄 잘못된 투기 기준, 발목을 잡았다. 이낙연, 박영선, 현 정부 기준 따르면 갭투기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은 윗물이 맞다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까? 김조원이 아랫물입니까? 노영민이 아랫물입니까? 참 저는 의식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자,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바닥에, 아래에, 지역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 재집권해야 한다라는 발언, 윗물은 맞다. 자, 야당에서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게 윗물이 막냐, 김상조가 윗물이냐,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뭐 옛날에 이제 과연 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국정원에서 먼저 와서 미리 어르신 땅을 하고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선 저 발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윗물이 맑다. 예. 왜냐하면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옛날과 다른 공직 세계이죠. 개개인의 이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심지어는 뭐 공직도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는 시대가 흐름이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 자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오만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집권해야 된다. 이것은 또 한 번의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현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현재 급작스럽게 임대차 3법을 한다든지 그 후폭풍에 대한 예기치를 못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정책실장이 다른 일을 했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말하자면 메모랄 해저드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하고 조금 더 고쳐매겠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해도 분노가 풀릴 둥 말 둥인데 그야말로 우리는 뭐 깨끗하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지금 조기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더 아픈 것이 결국에는 한편으로 레임덕의 시작일 수 있어요. 아, 저게요? 그럼 친문의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후보까지 지금 비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문정부는 비롯해서 핵심부터 비롯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너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부동산을 갖고 공직기강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준을 삼았다 그러면 정말 일벽백계해서 김상조 정책실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스크린을 확실하게 하고 그전에 LH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야말로 국토부라든지 LH 직원들에 대한 규준을 강화했다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안에 물이 새는지 천장에 물이 새는지를 모르고 방치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집은 깨끗한데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그 매우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 서울 부산 그 보궐선거에서의 핵심 쟁점이 부동산으로 돼 왔다라고 하는 것에 그 부동산 정책의 그 결과들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자세가 매우 오만하다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찌 보면 레임덕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은 김영주 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윗물은 맞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해찬 전 대표,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인근에 IC 나들목이 생겨서 최근 이해찬 전 대표 땅값이 올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재명 기자, 이른바 이해찬 나들목, 이해찬 IC 논란인데 이것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논란입니까? 네, 이해찬 전 대표죠. 2012년 총선에서 이제 세종시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직후에 이제 세종시 안에서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사서 그것이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땅 자체가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이 땅도 농지에서 대지로 일부가 그렇죠. 형질 변경됐어요. 대통령 이제 사전 논란 때 나왔던 건데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주택을 졌고 그래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해찬 전 대표 그 자택에서 5km 거리에 나들목이 하나 생깁니다. IC.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곳에 이제 나들목이 생기는데 나들목이면 인터체인지죠. 그렇죠. IC가 생기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집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당연히 고속도로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그 땅 위치가 좋아지는 거죠. 바로 이거군요. 지도가.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의 주택에서 인터체인지가. 이해찬 나들목 불리는 연기 나들목이라고 써있는 연기 IC라고 써있는 저 예전 부지인데 저게 이제 2019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해찬 전 대표가 2012년도에 땅을 사고 나서 그것이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그런 이제 특혜도 받고 또 하나 또 이제 도로를 내면서 나들목 특혜를 또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물론 도로공사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땅을 사기 전 2009년부터 이미 계획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논란은 이해찬 전 대표에게 특혜가 제공됐느냐의 논란입니다. 해당 조간신문들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현 정부 때 예정이 없었던 인터체인지가 갑자기 이해찬 전 대표 전원주택 인근에 생겨서 땅값을 오르겠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도로교통공사요. 측은 2009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인터체인지 계획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게 논란, 진실공방 양상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2009년 11월 달에 타당성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공사 금액이, 이 고속도로 공사 금액이 2조 2천억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연기 나들목 관련해가지고 예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연기 나들목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이 어떤 때냐?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C가 하나 생기면서 공사 금액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약 2조 2천억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공사 금액이 2조 6천억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이 그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위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입지가. 그런데 이 입지가 어떤 입지냐? 자연적으로 생기는 입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한강이 있으면 그 앞에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갖다가 몇 조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땐 좀 부적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당 대표 집이 불과 5km밖에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나들목을 만들면서 뭐 다른 것도 만들었겠지만 그러면서 공사 금액이 확 늘어나게끔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나들목 이름이 뭐 사람들은 누구 나들목 이렇게 이야기한대지만 지금 보니까 연기 나들목이에요. 무슨 연기가 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속 시원하게 도로공사에서 이게 이러이러한 위치 때문에 여기에 꼭 이런 나들목이 연기 나들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지 중에 일부가 이제 대지로 형질 변경되면서 땅값이 올랐다라는 의혹, 1차 의혹이 있고 두 번째 예정이 없었던 인터체인지가 갑자기 인근에 생겼다. 지역 주민들은 이해찬 나들목으로 부른다라는 의혹이고 도로교통공사는 이에 대해서 2009년부터 계획부터 있었다라는 건데 김연아 의원이 이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요 도로교통공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원래부터 이 인터체인지가 계획에 있었던 것인지 도로공사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감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 당시에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해찬 의원이 20대 때 국토위에 좀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왜 주민들이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분명히 지역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고 뭐 본인의 땅과도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만약에 여기가 농지에서 대지로 전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들목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 땅값이 4배 정도 올랐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뭐 야당의 반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 밀어붙이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의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안이 올라온 대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건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아마 많은 부분 저는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일명 국민들이 말하는 피레미 힘없는 하위직들은 엄청나게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들이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뭔가 힘을 가지고 또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조속하게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부 고위직들이 전부 다 이미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김연아 의원의 추측이다.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땅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는 건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에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땅을 삽니다. 그런데 땅 사자마자 4개월 뒤에 바로 코앞에 50m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계획이 승인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당시에 교통건설국장의 위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이번엔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송병기 부시장이 산 땅 바로 옆에 4차선 도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건설비가 20억 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12월, 6개월 뒤 이 땅을 팝니다.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 의혹입니다. 땅 볼까요? 자, 바로 앞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는 들어섰고 50m. 그리고 바로 옆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건설비가 편성되고 저 땅을 팔고 시세 차익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걸 보니까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단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네. 사실은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계획에 대한 뭐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계획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미 작정을 해서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그 주변에 땅을 사서 과 맞던 3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그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있을 때. 네. 오히려 예를 들면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데 대한 변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는데 그 안에 우리 집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관악구에 살다가 세종시에 살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뭐 땅을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송병기 지금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현 부시장입니까?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그 국장 시절에 교통과 관련된 핵심 정보와 계획을 가지고 그런 투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그 뭐 7억 이하 혹은 뭐 저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그 법에 말하자면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봤을 때 크게 뭐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봐서 서로 국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검찰 국세청 모두가 이와 이해 당사자의 공직자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런 케이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어떤 인물이고 이 땅이라는 게 참 그 묘한데 땅 사고 4개월 뒤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 계획이 승인될 확률 그리고 땅 팔기 6개월 전에 도로 4차선 도로가 뻥 뚫린다라는 건설 비용이 확정돼서 땅값이 오를 확률은 좀 얼마 정도입니까? 확률이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송병기 전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국 뭐 정책적으로 청와대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민정에서 하명 수사를 통해서 김경우 그러니까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쉽게 수사를 위한 첩보를 제공했다. 가장 먼저 제공한 사람이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이제 그건 사실 이번 건과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LH 사건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개발 정보를 알고 그 인근에 땅을 사는 거였죠. 그게 이제 투기였는데 지금 송병기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양시장 건도 있었지만 이건 본인의 땅을 두고 조금 전에 정혁집에서 말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입지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개발을 통해서 도로를 내고 옆에 아파트를 짓고 하면서 본인의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과연 땅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 자신의 땅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 것 어느 게 더 적극적인 투기 행위죠. 어느 게 더 행정권의 남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자신의 땅을 두고 그걸 옆을 개발해서 오히려 땅의 가치를 높였다. 이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행정권이 남용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에서 투기 시에 그 투기의 이익을 다 몰수하겠다 얘기하는데 이런 적극적 투기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엄벌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본인이 땅에 있어서 그 도로 계획을 생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도 이제 지금 무관하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지만 이런 적극적 투기 행위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엄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도로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해찬 전 대표 전원주택 옆 인근에 있는 IC 나들목 이름 연기 나들목과 관련돼서 연기 같은 거냐라고 논평을 하셨지만 그 지역 정식 지역 이름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김제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안건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고 나면 입만 열면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서 자고 나면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입만 열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자고 나면 입만 열면. 일단 유세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어땠습니까? 빚을 무려 7조나 짊어준 시장입니다. 이렇게 낡은 시장이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5천 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판인데 임대차 3법 만드는 바람에 더 오르게 만들었죠.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옮겨서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하나만 들으라면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부익부진입뿐이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자, 먼저 YTN TBS 리얼미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32%, 오세훈 55.8%로 두 후보의 격차는 23.8% 차이가 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매일경제와 MBN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32.5%, 오세훈 후보가 60.1%의 결과로 두 후보의 격차가 28%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영주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두 장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꽤 32대 55.8, 32.5대 60.1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네. 아마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여론조사의 폭이 한 20% 전후로 났는데 이게 지금 평균 잡아서 25% 정도까지 갭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예를 들면 여론조사 상에서 40대는 박영선 지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 영역조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전 세대가 말하자면 이제 아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대로 간다라면 사실은 서울, 부산 선거 모두가 야당의 승리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이 모든 지지의 자분들 중에 누가 더 결집해서 투표장에 실제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갭들이 이만큼 25%의 갭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미지수다.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10여일 정도 된다면 그 안에 하나의 어떤 한두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트렌드 상으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아니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귀담아 듣는가. 말하자면 아무리 박영선 후보 측이 강하게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 말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좁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보니까 28일에서 29일이에요, 이재명 기자. 3월 28일에서 29일. 김상조 논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날짜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경제 MBN은 28일, 29일 이틀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상조 실장의 건이 다 반영됐다, 안 됐다 말하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초창기 논란 있을 때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9일 TV 토론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전화해봤던 YTN, TBS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9일, 3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김상조 논란이 반영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TV 토론의 내용도 좀 더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격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제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중요한 건 요즘 여론조사는 여론의 분위기,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여론에 다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 큰 격차가 앞으로 그러니까 모레가 되면 사전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땐 민주당, 국민의 양쪽 다
높은 투표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27% 높은 사전 투표율, 66%였나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이 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투표 높다 그러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포기하지 않고 많이 나왔다 이렇게 풀이할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지금 굉장히 김상조 전 실장권 등의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죠. 예. 그런 점에서 투표가 높으면 그만큼 분노 투표가 많다. 이렇게 풀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높은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 굉장히 모르겠구나. 저는 진짜 까봐야 알 것 같고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제 두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양측을 향한 공세가 팽팽한데 고스란히 TV 토론에 반영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했던 어제 TV 토론의 핵심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이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토부와 SH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네,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 노무현 정부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거짓말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 양 후보 간의 어떤 감정선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두 후보의 이 장면, 어제 토론에서의 핵심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께 양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주시고, 김연아 의원께서는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주시죠. 자,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지금 며칠째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내곡동 땅. 어제는 이상득 땅은 여기, MB 땅은 여기, 오세훈 처가 땅은 여기. 이게 MB 황태자의 땅들이다. 난 어떤 판례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MB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랬고, MB 일가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대리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특혜를 줬을 것이다.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MB의 가족들의 부분이 있었을 거고. MB 터는 이런 느낌인가요? 예.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결재하지 않았고 국장정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에 대해서 적답을 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그것은 상속받은 땅이고 그 땅에 대한 특혜나 이익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많은 언론에 의하면 KBS나 언론에 의하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말하자면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특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상속이고 특혜는 없었고 나는 요것은 나의 기억은 그야말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오히려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때 내가 시장으로서 이걸 몰랐을 리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끝까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여전히 다음 토론에서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자, 이번엔 김연아 의원 오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리는데 협박하느냐, 거짓말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저는 조금 박영선 후보의 공격이 약간
정치적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을 좀 넘어서 약간 허구에 가까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소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뭐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수식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저도 며느리지만 시댁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잘 간섭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처남이 2분이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땅이 뭐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는 셀프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보십시오. 뭐 측량 장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딱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까지 이제 얘기가 막 일파만파 커지고 또 어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MB 패밀리와 같이 이 지역에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땅이 보상받았던 시점은 2008년이고 MB 대통령의 사전은 2012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또 시점이 MB의 내곡동 사전은 2012년에 구입한 거고 네. 오 시장 처가 땅은 2008년 당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다른 것과 내용이 다른 것들을 막 함께 어울러가지고 또 어제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추가 보상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게 땅을 보상받을 때요.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 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딱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줍니다. 딱지는 돈이 아닙니다. 땅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딱지를 갖고 다시 감정가의 알겠습니다. 땅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7억의 땅을 꼭 보상받은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오세훈 후보가 변명을 하려도 시간도 없고 내용도 막 틀리니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시장 후보 토론이 너무 내곡동에 매몰돼서 정말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또 돌직구쇼에 패널분들도 양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주고받았습니다. 박영수 후보 측에서는 오 후보 해명이 석연치 않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자체가 허구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측에서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박영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오 후보였습니다. 정작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그 부분을 더 반성을 해야지 오히려 자기는 전혀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걸 보고 참 후한무치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개혁의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쉽게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지치고 포기하고 무릎 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를 돕는 주변에서의 이제 공세도 거센데 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가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 행정부 시장을 했는데 자, 그 한 시민단체가 이번 보궐선거의 시작 원인, 이 장본인이 누구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논란이 된 바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준병 의원 말씀이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당에게 박영선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오세훈 후보 관련된 보궐선거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냥 많이 이렇게 흐려져 있고 두 번째 지금 보궐선거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과 오세훈 후보의 그 사퇴하고 과연 그렇게 동격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윤준병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 피해 호소인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주변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도 거셌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오세훈판 아내의 유혹이냐라고 박영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끼고 키 크고 하얀색 옷 입으면 다 오세훈이냐, 오른쪽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라 우기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나 다르지 않은 듯, 도쿄 아파트처럼 증거 가지고 합리적 의심 추궁하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내의 유혹 얘기가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재명 기자, 이건 아내의 유혹 드라마가 왜 나온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티벳 토론회에서 계속 이제 어제보다 그제 토론회 때 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박영수 후보가 물어봤는데,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사실 측량 현장에 갔다 안 갔다가 이번 특혜 의혹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그 땅에서 알지도 못했고 본인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측량 현장에 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 말 자체는 이제 거짓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물어봤었죠. 그러면서 한 방송사의 그 리포트를 보면, 그 기사를 보면 그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이제 측량 현장에서 봤다는 증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오세훈 후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가 크고 선글라스 끼고 있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키 크고 선글라스 끼면 다 오세훈 후보냐? 지금 이렇게 아마 조순희 의원은 그것을 제기하면서 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저희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예. 저도 사실 저 드라마를 직접 보진 못했는데, 저 여주인공이 점을 찍고 다른 여자 행세를 하는데 많은 그 배역 다른 이제 배우들 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키 크고 그냥 선글라스 끼면 오세훈 후보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김연아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저 의혹 자체가 딱 명쾌하게 이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사실 오세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저게 의혹에 끌려가고 있는데, 글쎄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문제제기 자체가 허구다 보니까 답변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명쾌하게 정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이번에 두 후보자의 실언 하나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실언과 오세훈 후보의 실언 논란입니다. 먼저 박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통역대학원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콘텐츠를 올리면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 통역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번역하신 분들한테 번역료를 드리는데, 그 회사가 이제 번역하시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굉장히 있는데, 통역 학생들에게 AI 번역 회사를 소개해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듣더니 무인 편의점을 이 점주에게 제안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부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점주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기부 장관 할 때 스마트 상점, 그러니까 무인 슈퍼를 보급하고 확산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무인 슈퍼를 해서 밤에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인으로 이제 가게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이 그렇게 되면 좀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해지고. 논란의 핵심은 무인 슈퍼가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었고, AI 번역은 사람 대신 AI가 번역을 하는데 그걸 통번역 학생들에게 추천해 줬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이제 그 박영선 후보가 중기벤처부 장관 하면서 그야말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어떤 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그 자기 장관직 하면서의 성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의점도 그렇고 점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위주에서 했는데, 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다만 통번역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통번역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계 번역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통번역의 기계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죠. 다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조금 헤아려 보시면서 오히려 저런 얘기들은 조금 가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번역 학생에게 AI 번역 플랫폼을 일자리로 제안했다는 논란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AI 번역 업체가 아니다. AI는 한글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번역가들이 번역하는 AI 자막 업체다. 번역가들에게 좋은 기회에서 소개한 것이다라는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 후보의 이른바 실언 논란인데요.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박 후보가 묻자 오 후보가 24만 원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24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한 달 임대료 24만 원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본인도 지금 당황하는 게 역력하죠. 뭐 한 달 임대료 24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오히려 건물주 정부가 지원해줘야겠죠. 그 정도가 된다면요. 그런데 사실 뭐 조금 근데 저 발언 뒤에 165만 원이다 평균이 이렇게 다시 이제 정정을 하는데 한 달 서울에 이제 월 평균 소상공인들 임대료가 한 165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뭐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본인도 아무리 생각해도 월세 24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뭐 당황한 것 같은데 저 자체는 본인의 실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게 바로 시정 경험입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뭐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렇게 슬로건을 달았는데 5년간의 시정 경험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이다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실수는 굉장히 시민들이 볼 때는 시정 경험을 의아하게 만들고 또 이제 박영수 후보께서 공격하는 게 10년간의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 공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 후보가 그 자리에서 즉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죠.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30%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15% 지원해주자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한 얘기다. 165만 원 곱하기 15%에서 24만 7,500원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했다는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선거 상황실 계속돼서 이어집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질검증, 흑색, 선전,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이 큰 일을 치러낼 수 있습니다. 검증된 일꾼, 저 김영춘을 부산의 새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속도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역시 힘있는 집권 여당의 시장이 나와야 국회와 협조,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확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권처럼 경제, 외교, 안보, 법치, 국민통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권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면은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자, 부산 여론조사 상황은 어떨까요?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YTN 부산일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32.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1.1%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김영춘 34.5%, 박형준 56.7%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형주 의원님, 네.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여론조사 격차도 두 후보 사이에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여론조사 격차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앞에서 서울 그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평균 내보면 한 25% 차이가 나는데 부산은 지금 22% 차이 납니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조금 여당은 여당대로 말하자면 지지가 낮다는 것은 뭐 현재 어떤 이 정부에 대한 평가일 수 있는데 야당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잖이 불만이 있다. 야당 자체와 야당 후보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치열한 저기도 뭐 네거티브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뭐 가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저런 차이를 20% 이상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에 비해 부산이 훨씬 더 그 지지의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막 그런 부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서는 그날의 변수들도 핫2, 핫3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수 핫2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재보선 변수 핫2,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재보선과 연관이 돼 있을까? 두 번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이 또 두 번째 변수로 부각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핫2, 윤석열 전 총장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자, 3월에 들어서 윤석열 34.4, 이재명 21.4, 이낙연 11.9.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야 모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보선 판에 윤 전 총장을 의식하는 흐름도 포착이 된 겁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런 행보를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재명 기자,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돼서 사실 가장 큰 라이벌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번 재보궐을 진두지휘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군가가 기획하고 있는 듯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배우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으로 윤 전 총장이 탄생했다는 겁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뷰를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궐선거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제 LH 사태 관련해서 망국적 범죄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었고,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하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때 메시지들이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봤을 때도 프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냄새가 나요? 네, 프로가 뭔가 쉽게 해서 정치권에서 뭔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지금까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절제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그때 아주 짧게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야말로 언론 인터뷰에 그냥 수시로 그냥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시점, 그리고 메시지 내용 등을 본인이 이제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어쨌든 그냥 선별적으로 메시지를 굉장히 간결하게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주변에 좀 조언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치 대선 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 그때 모든 게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권에서도 견제로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권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쟁자죠. 근데 아직 대선이 1년 남아있고, 저는 몇 번 이 민심이 출렁거릴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년에 정권 교체하려면 야권에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 뭐 안철수 뭐 대표, 뭐 홍준표 대표, 저는 다 우리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단일 후보를 뽑는 게 우리 큰 전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탕에 들어와라. 윤 전 총장을 의식한 발언이 여야 모두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번 재보선 핫2, 오늘의 변수 두 번째는 바로 이 현수막 문구와 관련된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선관위가 현수막을 막은 이유, 그 이유를 야당 허은하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은하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도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회견 단체가
현수막 캠페인을 해도 되느냐라고 선관위에 의뢰를 합니다. 현수막 문구는 알려진 대로 이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문구.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 하나를 기재해서 허은하 의원실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치러지는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이미 이번 선거의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은 안 된다. 라는 답변서를 선관위가 허은하 의원실에 제출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은 선관위 답변은 사실 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식의 궤변이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걸 불법이다로 하는 것이다. 라고 허은하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김연아 의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선관위가 지금 보시는 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막고 그 이유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실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저희도 확보를 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몇 조, 선거법 몇 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왜 실시되는지 유권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수막이 안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저 문구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하나 걸고 싶은데요. 왜 하는지를 묻는 게 왜 안 되죠? 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네. 그리고 유권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명확한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선거법에 그러면 부정확한 사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법 사유로 다 재판받고 의원직도 빼앗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허은하 의원실에서 얘기한 벌거벗은 임금님 사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임금님이 만약에 진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보니까 그 교통방송에 일합시다와 합니다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러면 괜찮은 건가? 저는 한번 그런 현수막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바꿔서 왜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러면 괜찮냐? 네, 아니 왜냐하면 일합시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영선 의원 그 현수막을 보시면 합니다. 박영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 중에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걸 굳이 이제 적시가 돼서 이 논란이 된 건데 이게 듣기에 따라선 이미 유권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현수막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쓰냐라고 쓰냐? 안 된다. 불법.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 90조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90조에 그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같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 정책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 반대 해석이고요. 예.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도 몇 개 찾아봤더니 대법원도 비슷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러한 그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법률가적인 관점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일단 그걸 다 떠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상식을 일반화, 추상화시킨 것이 이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맞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김연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한테 서울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전 생각입니다. 자, 이 두 분의 견해였는데 허은하 의원실에게 제출된 선관위의 공식 답변서 저희들이 입수했는데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관위의 설명 중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를 알리고자 하는 해당 단체의 활동 상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법 90조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자, 선거 비용 보상은 누가 하느냐라는 문구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1인 피켓 시위 문구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권력형 성추행 범죄를 실시하는 선거비용 국민열세 824억 원은 누가 보상하나? 라는 것.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닌가요? 누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선관위가. 선관위가요? 네. 이건 사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정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의존해서 아무리 그게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말하자면 애드보커시 시민단체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여성단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정당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좀 선관위가 말하자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야 될 것에 대한 명시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그냥 인간의 권리가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선관위가 지나치게 저렇게 말하자면 금지하는 것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여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말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걸 옹호하는 사람 옹호하게 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지나치게 말하자면 상식선을 넘지 않는 정말 마타도가 아닌 가짜 뉴스가 아닌 선에서만 가려주면 되지 지나치게 또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입장이 다를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누구한테 물어봤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저게 허용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차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헌법 정신과 핵심적인 가치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의 역할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앞으로입니다. 구미 3세와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주위에서 이걸 그냥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범행의 증거 중 하나로 셀프 출산을 친모가 검색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친모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성모 씨가 생산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회사에 없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이미 지난해 교체를 했다. 경찰이 무슨 근거로 아이 낳는 방법을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성모 씨가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셀프 출산을 검색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경찰이 그림을 그렸어요. 친모가 셀프 출산을 했고 이 손녀가 나왔는데 이걸 바꿔치기 했다. 자, 이거에 대한 경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친모가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라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족의 주장은 회사에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없다. 휴대폰도 바꿨다. 경찰이 어디서 그걸 봤느냐. 경찰은 이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기로 검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경찰은 그러면 과연 석 씨가 회사에 있는 PC로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휴대전화를 한 건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경찰이 지금 제대로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짚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시작된 것 자체는 어쨌든 석 씨의 외손녀로 알려졌던 그 3세 여아 시신이 결국 석 씨의 딸이라는 게 DNA 결과에서는 99.999% 맞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석 씨가 낳은 아이와 결국은 그 김 씨,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가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 정황 증거들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혈액형이 그 죽은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인데 A형은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아이의 인식표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석 씨가 PC인지 핸드폰인지 알 수 없지만 셀프 출산대를 검색했다라는 건데 이 모든 정황 증거가 다 지금 부정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혈액형 자체는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다. 그리고 인식표가 떨어진 건 강제로 훼손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셀프 검색도 셀프 출산을 검색한 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경찰은 제대로 이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는 근본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결국은 원점에 다시 하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지금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계속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든 간에 과연 의문 없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서 좀 원점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당 주장은 친모인 성목 씨 가족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새로운 양측, 경찰과 친모 측의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핫플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뉴욕의 지하철입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아시아계 남성에게 흑인 남성이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잠시 후 흑인 남성은 두 팔로 아시아계 남성의 목까지 쪼입니다. 1분 가까이 이루어진 폭행은 결국 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폭행이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아시아계인들을 좀 타깃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영상 보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다 인종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종 간의 계열화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흑인이 있고 히스패닉이 있고 아시안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구분하는 눈은 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오인해서 한국 사람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중국 사람이 뭐 맞아도 되고 한국 사람 맞으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인종차별이 없어져야 되죠. 더군다나 미국의 뉴욕은 사실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곳이 사실 지하철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총기가 말하자면 개인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행이 있었을 때 만에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제재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게 되면 흑인들이 말하자면 백인 경찰들에 대해서 과잉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런 불만은 또 하나의 탈출구를 찾아서 아시아인한테 피해가 되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또 경제 위기와 코로나가 빨리 극복돼서 그야말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조금 더 둔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핫플 다뤄봤습니다. 송정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투기 의혹 관련해서 울산시 측에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일부 언론이 송 전 부시장이 주택건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건설국장이었다라고 보도했는데 울산시 측에선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소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입장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